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6살이 된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전자부품 제조기업의 영업지원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출근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처리하고 퇴근 후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워킹맘의 삶을 살고 있죠. 지금은 이렇게 안정을 찾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남편과 제가 한때 몸담았던 직장의 후배가 제 등 뒤에서 벌인 추악한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제 전 남편인 김태훈과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입사 동기였습니다. 치열했던 취업 준비 기간을 지나 간신히 합격 통지를 받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동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사내 연애라는 게 늘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지만 김태우는 언제나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캔커피를 몰래 올려두거나 야근하는 날이면 탕비실에서 간식을 챙겨주던 그의 모습에 저는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당연히 회사로 복귀할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저도 제가 어렵게 쌓은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유독 불안정했거든요. 임신 초기부터 잦은 하혈로 병원에 입원하기 일쑤였고 의사 선생님은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죠. 저는 결국 임신 기간 동안 휴직 신청을 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정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무척이나 허약했습니다. 잔병 치레가 끊이지 않았고 응급실도 자주 가야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허약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아이면 모르겠는데 워낙 허약하고 예민한 아이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양가 부모님은 멀리 살고 계셨고 또 가까이 계신다 해도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편치 않으셔서 도저히 손주를 돌봐주실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제게 남편은 그러더군요. 수진아, 돈은 내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소연이 건강해질 때까지만 곁에 있어줘. 그게 우리 전부를 위한 길 같아. 그렇게 남편과 대화 끝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많이 건강해졌죠. 저는 아이가 좀 더 크면 다시 취업을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전업주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외벌이다 보니 마냥 살림이 여유롭지는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지만 이제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진 딸아이를 보며 이 소박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탁자 위에 올려진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업무 관련 연락인가 싶어 무심코 화면을 바라본 제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채원. 이채원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약 2년 전쯤 저희 부서로 입사했던 후배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기억은 사실 그리 유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업무 능력이 뛰어난 편도 아니었고 성실한 편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남자 상사들이나 선배 직원 앞에서는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엄청 싹싹하게 구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우 같아 보이기도 했죠.
특히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날이면 밤새 직접 만들었다는 초콜릿과 과자를 예쁘게 포장해와서 부선의 남자 직원들에게 돌리곤 했는데요. 그럼 남직원들은 다른 여직원들은 이런 거 한 번도 준 적 없는데 채원 씨 최고다라며 추켜 세워줬죠. 사실 선배인 제 입장에선 저런 거 할 시간에 업무에나 신경 쓰지 일은 잘 못하면서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요. 썩 좋게는 안 봤지만 한편으론 참 에너지가 넘친다 정도로 넘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채원이랑 남편이 주말에 톡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홀린 듯이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채원과 남편은 사진을 많이 주고받았더라고요. 놀랍게도 이채원이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기에 너무 경악스러웠죠. 짜잔! 오늘 도시락은 이래요. 나중에 과장님 책상 위에 올려둘게요. 고마워.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아. 오빠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제가 더 기뻐요. 다음에 뭐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더라고요. 다음엔 뭐 먹고 싶냐고? 너. 그 저질스럽고 노골적인 말에 이채원은 부끄러워하는 이모티콘을 보내더라고요. 아, 오빠도 참. 나중에 회사에서 봐요. 두 사람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완벽한 불륜관계였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한 반년 전쯤인가 남편이 도시락 타령을 하는 거예요. 구내 식당도 있는데 무슨 도시락이냐 했더니 맛이 없대요. 제가 살림하고 아이돌 보고 바빠 죽겠는데 도시락까진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회사 구내식당 괜찮지 않느냐 했더니 삐져서 한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도시락 싸줘야 되나 싶어서 다시 싸주겠다고 하니 이제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냥 저도 말았는데 알고 보니 이채원한테 도시락을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둘이 그냥 직장 선후배 사이였으면 절대 이채원이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겠죠. 두 사람이 이런 관계라고?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과 넋이 나간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직감한 모양이었죠. 저기 수진아. 야, 김태우, 너 이런 인간이니? 너랑 이채원 둘이 언제부터 이 짓거리 하고 있었어? 제 서슬퍼런 목소리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자기가 미쳤었다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죠. 이채원이 먼저 접근해와서 거절하지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요. 저는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베갯잎에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배신감, 상처, 정말 말하기 힘든 괴로운 감정이 몰려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이채원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제 안에 쌓인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이채원 씨, 나 강수진이야. 너 지금 내 남편이랑 무슨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았어. 카톡 대하며 도시락 사진까지 싹 다 캡처해뒀으니까 상가소송 걸어줄게. 제 폭탄 같은 고함에 수학이 넘어 이채원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빠, 아니, 김 과장님한테 가정이 있는 거 알면서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가 책임지고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다시는 김 과장님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울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바람을 안 펴야지 걸리고 나니 싹싹 비는 꼴이 어이가 없었죠.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상간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외치고 끊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 발치에 엎드려 눈물로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이채원과 불륜관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배신감과 상처가 너무 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만 제 처지를 돌아보니 이혼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발목을 잡았던 거죠. 아이도 있는 데다 회사를 그만둔 입장이다 보니 경제력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게다가 경력 단절이 되었는데 재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요. 친정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친정의 지원을 받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혼하면 초반에는 위자료라도 받은 걸로 살겠지만 나중엔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막막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되는구나. 여자 손해구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남편은 열심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채원도 저에게 사직서를 냈다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잘못했다면서요. 남편도 필사적으로 빌었고 이채원도 잘못을 반성하며 회사까지 그만두었고 또 제 상황도 이혼이 여의치 않았죠.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결국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퇴사 쉬어하나 싶어 회사에 연락하는 친한 직원에게 물었더니 이채원은 실제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했기에 저는 이채원에게 상간소송도 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면 무섭게 집으로 뛰어왔고 친구들과도 약속을 거의 잡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었고요. 제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노력하고 있고 저도 용서해 주기로 했으니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 하나만 참으면 다 평화롭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이 제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군요. 머리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고 이채원이랑 진짜 끝낸 게 맞을까 의문스러운 겁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와도 예민해지고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혹시 이채원이 아닐까 온몸의 신경이 바짝 두드러졌습니다. 이채원이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제 안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죠. 어쩐지 남편이 저를 계속 속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건 저의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남편은 출장 간다고 집을 비우고 저 혼자 아이를 재우고 적막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그간 심해서 우울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전 직장의 친한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채원이 진짜 회사를 그만두었냐고 물어보기도 했던 저희 부부 사이의 일을 잘 알고 있는 회사 동기였죠. 그런데 그 동기의 연락으로 잔잔하던 제 속은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수진아, 너 그거 알아? 이채원 말이야. 너한테 미안해서 그만둔 거 아니었더라? 알고 보니까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한 거였더라고. 연봉 더 받기로 하고. 나는 걔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고 김과장하고 끝낼 생각으로 퇴사한 줄 알았는데 웬걸 이미 이직할 생각이었던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도 나름 반성하고 회사도 스스로 그만뒀구나 싶어서 상간소송까진 안 했는데 놀아났다는 생각에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채원의 SNS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쩌고 사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올라온 사진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이었고 이채원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중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은 바로 제 남편 김태훈이었습니다. 혹시 걸리기 전에 찍은 건가 싶어서 날짜를 보니 놀랍게도 2주일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이채원은 심지어 걸리고 나서도 아직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때의 제 심정은 뒤통수를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2번 맞은 거였죠. 이채원은 사죄의 의미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다른 회사 이직한 거고 남편은 다시는 만난 일 없다고 했는데 웬걸 감쪽같이 이채원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분노로 눈이 뒤집힌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고 있는 건지 뭔지 받지 않더라고요.
혹시 나한테는 출장이라고 하고 이채원이랑 있나 싶어서 이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난데. 나가 누구죠? 강수진이다. 내 목소리 까먹었니? 헐, 전화 왜 하셨어요? 전화를 받은 이채원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야, 너 지금 장난쳐? 사죄 의미로 퇴사 어쩌고 하더니 그냥 이직한 거라며? 그리고 아직도 내 남편 만나고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지는데 저번과 달리 이채원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왜 이렇게 잘하세요? 뭐 사람이라도 붙이셨어요? 뭐? 근데 저 김 과장님이랑 헤어졌어요. 이제 진짜 남남이니까 안심하세요.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지금 장난해? 헤어져 달라면서요. 헤어졌다니까요? 야, 이 미친년아. 2주 전에도 레스토랑 가서 밥 처먹은 거 사진 올려놓고 뭐? 제 SNS까지 염탐하세요? 와, 소름.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뭐라고? 그날 헤어졌어요. 진짜로요. 그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헤어지면서 문자 보냈어요. 못 믿겠음 핸드폰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제 진짜 김 과장님 만날 일 없을 거예요. 그럼 됐죠? 야,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상간소송 안 했더니 제정신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날려줄까? 이미 헤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혼할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뭐라고? 이혼할 생각이었으면 처음 걸렸을 때 헤어졌겠죠. 이혼하면 별거 없을 텐데. 그냥 참고 사세요. 저 진짜 김 과장님이랑 헤어졌으니까 안심하시고요. 다시는 만날 일 없어요. 이혼하면 별거 있냐는 그 상간녀의 오만하고 뻔뻔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를 무능력한 주부로 보고 아이 때문에 또는 경제력 때문에 절대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그 태도에 제 모든 인내심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죠. 저는 그 길로 남편 김태훈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태훈과 이채원 모두에게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남편은 정리하려고 그날만 만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는 진짜 헤어졌다고 빌었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그리고 헤어지고 말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또 속였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고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채원의 뻔뻔한 음성 녹취록과 유리창에 비친 남편의 사진, 그리고 그 전에 걸렸을 때 모아둔 증거까지 제출했죠. 이채원은 어찌된 일인지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끝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그냥 저한테 돈 줘버리고 끝내려는 느낌 같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채원으로부터 위자료와 판결문까지 받아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열심히 재취업 자리를 찾아봤어요. 다행히 아는 선배가 자리 하나를 소개해줬고 면접 후 합격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좀 일찍 집에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취업이 된 덕분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갈라섰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난 후 저는 이를 악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표님이 제 사정을 봐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저는 인정받으며 회사에 잘 적응하며 다녔습니다.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람핀 남편이 또 바람피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견디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업계의 소문통을 통해 황당하고도 불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인생을 망쳐놓았던 상간녀 이채원이 자신이 이직한 회사의 핵심 임원인 박 이사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회사는 마침 저희 회사와도 한 번씩 거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나쁜 짓을 저지른 인간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현실에 화가 나더라고요. 남의 가정은 쑥대밭 만들고 지는 괜찮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이가 갈렸죠. 저는 그 박이사라는 사람에게 이채원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이사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 사만테크 강수진 대리라고 합니다. 약혼자인 이채원 씨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만 시간 좀 내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 이사는 당황한 듯 묻더군요. 채원이에 대해서요? 뭔데 그러시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채원, 제 전남편과 사내에서 더러운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입니다. 전남편의 이름은 김태훈이고요. 저는 그 일로 가정이 파탄났고 이혼했습니다. 이사님께서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과거에 남의 가정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어떤 부도덕한 인간인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필요하시다면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 이긴 재판문도 드리고 제 남편과 주고받았던 카톡 내역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니 박 이사는 조용하더라고요. 사실 보통의 남자라면, 그것도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회사의 이사직급이라면 약혼녀의 과거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거나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 이사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어요. 박 이사는 너무나도 덤덤하고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과거에 유부남과 바람을 피워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는데 무슨 스팸 전화 끊듯이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고발은 한마디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이게 뭐지? 약혼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건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건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나오니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세상의 인과응보라는 것이 참 부질없구나 싶어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내리는 벌은 제가 생각한 타이밍과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3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채원이 박 이사와 결혼한 지 3년 되던 해 저희 회사에서는 꽤 놀라운 스캔들이 터져나왔거든요. 저희 회사의 핵심 부서장이자 미모로 유명했던 손 차장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손 차장이 거래처의 박 이사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었죠. 네, 바로 이채원의 남편인 그 박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박 이사라는 사람은 지독한 남봉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번듯한 엘리트 임원 같지만 실제로는 룸살롱 죽돌이에 바람도 쉼없이 피는 유명한 바람둥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회사의 손 차장하고도 연문설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이채원의 상간 사실을 밝혔음에도 박 이사는 결혼을 강행했었죠. 그 이유 역시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아내에게 정절이나 신뢰 따위를 바라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박 이사네 부모님들 성격이 장난 아닌데 결혼하라고 쪼아대니 자기 부모님 비위 맞춰주고 참고 살아줄 적당한 여자를 찾았던 겁니다. 아이도 낳아주고 시부모님 비위 맞춰주고 집에 얌전히 있어줄 여자요. 그렇게 자기보다 처지는 조건의 이채원을 선택했는데 제가 이채원이 사실 과거에 불륜을 했었다고 폭로했잖아요. 박 이사가 아무 상관없다고 하길래 그때 당시엔 이채원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도 흠결이 있으니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계산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대놓고 바람 피우고 다녀도 이채원은 무슨 약점에 잡혔는지 꼼짝도 못한다고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심지어 박 이사가 하도 물러나게 다니는 바람에 온갖 성병에 걸렸는데 이채원은 물론 아이한테까지도 병이 옮아서 치료를 받는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까지 겪음에도 애도 둘인데다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고 있으니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못하고 참고 사는 게 이채원의 신세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사생활을 눈감아 주어야만 그 화려한 사모님 네이밍을 유지할 수 있는 형국이었죠. 하지만 둘째 임신 중인데도 또 바람을 피워서 폭발한 건지 저희 회사로 이채원이 찾아온 겁니다. 손 차장을 찾으러 온 모양이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배를 부여잡은 이채원이 서 있었죠. 그러면서 입구에 있는 직원에게 손 차장이라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격앙돼서 묻더라고요. 하지만 마침 그날 손 차장은 외부 업체와 중요한 미팅으로 인해 외근을 나가 회사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 차장이 없다고 하니 진짜 없는 거 맞냐고 발을 구르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그 꼬라지를 보다가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이채원 씨.
누군가 자기를 부르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돌아보다가 바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나 기억하지? 이채원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로? 나 이 회사 다니거든. 손 차장님 찾아왔어? 지금 없는데.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 이채원은 아랫입술을 깨물며 그냥 돌아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에 대고 그랬죠. 본인도 상간녀 출신인데 이제 입장 바뀌어서 남편 상간녀 잡으러 다니네. 제 말에 이채원이 고개를 돌려 노려보더라고요. 뭐라고요? 말 조심하세요. 없는 말도 아니잖아. 예전에 나한테 뭐랬더라? 이혼하면 별거 있냐고. 그냥 참고 살려고 했었지. 도무지 못 참겠어서 나는 그냥 이혼했는데 네 꼬라지는 보니까 좀 참고 살아야겠다. 이채원 씨, 내가 충고 하나 해줄게.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모른 척 덮고 살아요. 따져서 뭐하게. 그리고 어차피 이혼할 것도 아닌데 상간녀는 잡아서 뭐해. 피곤하게 살지 말고 별 수 없는데 그냥 쭉 참고 사세요. 그래도 너네 남편, 네가 과거에 상간녀였든 어쨌든 다 감수해주잖아. 그 말에 이채원 얼굴이 파래지더라고요. 당신이 얘기했어? 그럼 당사자인 내가 얘기하지 누가 얘기해. 몰랐어? 머리가 좀 나쁘네. 왜? 그걸로 그쪽 신랑이 약 좀 제대로 잡았나 봐? 그래도 어떡해. 참고 살아야지. 예전에 이채원이 뿌린 독서를 그대로 돌려주자 이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입술은 부르르 떠는데 대꾸도 못하고요. 5년 전에 던진 그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 꽂히는 순간이었겠죠. 그녀는 부들부들 떨며 횡하니 돌아섰고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망치듯 저희 회사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흐느끼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일말의 동정심이나 불쌍함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고소하고 후련한 신이 내린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소동이 있은 후에도 박 이사의 신명나는 바람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차장과는 관계가 정리됐다는데 그 후에 여러 여자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다고 했죠. 이채원은 결국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여전히 남편의 바람기와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아주 평온하고 건실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아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며 온전한 내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죠. 비록 애딸린 이혼녀의 삶일지라도 가짜 행복을 연기하며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 이채원의 삶보다는 수천 배, 수만 배 더 가치 있고 당당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인간은 결국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채원이 제게 던졌던 그 오만한 말들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것을 이제는 알겠죠. 저는 앞으로도 제 소중한 딸아이와 함께 제 힘으로 일군 이 소박하고 정직한 평화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박성희라고 합니다. 긴 연애 끝에 이룬 결혼 생활이 이토록 참담한 배신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 같았거든요. 남편 김상훈과 저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저의 첫 만남은 20대 중반 취업 준비를 하며 용돈을 벌기 위해 일했던 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친한 친구였던 은정이와 함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상훈이는 저희보다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자 선배였습니다. 취업이라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야 했던 저와 은정이에게 상훈이는 참 다정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서툴러 매니저에게 혼이 날 때면 뒤에서 몰래 챙겨주고 마감이 늦어지는 날에는 피곤한 기색 없이 저희의 일을 도와주곤 했죠.
그런 상훈이의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꼈고 상훈이 역시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훈이와 사귀게 된 이후에도 은정이는 저희와 늘 함께 했습니다. 원래 저와 둘도 없는 단짝이었기에 셋이서 퇴근 후 맥주를 마시거나 휴일에 같이 영화를 보는 일도 잦았죠. 은정이는 저와 상훈이가 싸울 때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기도 했고 우리 커플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와 은정이는 나란히 원하던 직장이 취업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훈이는 저희보다 조금 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었지만 제가 곁에서 꾸준히 응원하고 내조한 끝에 번듯한 중견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7년 연애는 큰 굴곡 없이 평탄했습니다. 서로의 사회 초년생 시절을 지켜보며 응원했고 월급을 모아 함께 여행을 가며 소박하지만 단단한 신뢰를 쌓아갔으니까요. 그 7년의 시간 동안 은정이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었습니다. 은정이보다 무려 8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걱정하기도 했지만 넷이서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을 때 본 그 남자는 꽤 서글서글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직장도 탄탄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은정이에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저와 상훈이는 은정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넷이서 종종 만나 밥을 먹거나 술잔을 기울이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은정이의 연애는 그녀의 바람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는 그 남자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지만 남자는 늘 교묘하게 결혼 이야기를 회피한다고 했거든요. 은정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자꾸 결혼 이야기를 피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며 눈물로 하소연할 때마다 저는 친구로서 진심을 다해 그녀를 다독이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는 그 남자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 좋게 끝난 이별이었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저는 은정이가 그 남자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저분하고 끔찍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정이 친구였기에 그녀의 평판과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제 남자친구였던 상훈이에게도 그 이유를 입 밖에 내지 않고 묻어두었습니다. 그저 은정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잘 헤어졌다.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위로해줄 뿐이었죠. 저는 그것이 오랜 친구를 위한 진정한 의리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상훈이는 7년간의 긴 연애를 마치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 과정은 참으로 설레고 순조로웠어요. 상훈이는 저에게 너와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자신이 있다며 청혼했고 저 역시 이 사람이라면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은정이는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축하해 주더군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웨딩드레스 투어에도 동행해 주었고 청첩장을 고르는 일도 은정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 날 부케는 은정이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은정아, 너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부케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한다던데. 제가 넌지시 묻자 은정이는 웃었습니다. 사실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나한테 진짜 잘해주고 다정한 사람이야. 결혼도 하고 싶고 네 좋은 기운 내가 듬뿍 받아갈게. 은정이의 말에 저는 기뻐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이별을 딛고 은정이가 드디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반가웠기 때문이죠. 제 결혼식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가 결실을 맺는 그 찬란한 식장 안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으니까요. 모두의 따뜻한 축복을 받았고 환하게 웃으며 부케를 받아내던 은정이의 모습은 제 결혼식의 완벽한 마무리를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날의 사진들을 보면 저와 남편 그리고 은정이까지 모두가 흠잡을 데 없이 맑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은 갈기갈기 찢은 채로 버렸습니다. 그 완벽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치 떨리는 기만의 현장이었는지 구역질이 날 지경이니까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합의하에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직업적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쓰고 싶었거든요. 상훈이도 동의했고요.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뜻을 존중해 주겠다고 하셨죠. 주말이면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조용히 영화를 보며 여유로운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하게도 은정이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았고 주말에 밥 한 끼 하자고 문자를 남겨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한 달, 두 달이 넘어가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하니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은정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뭐 섭섭하게 한 게 있나? 은정이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뚝 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제가 침대에 누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자 남편 상훈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은정이도 자기 연애하느라 바쁘겠지. 원래 여자들 연애 시작하면 친구들 잘 안 만나잖아. 그리고 우리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생겼는데 친구한테 너무 연연하지 마. 알아서 잘 지내겠지. 남편의 무심한 위로에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억지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부터 남편 역시 회사 일이 급격히 바빠졌습니다. 평일에는 야근을 핑계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회사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심지어 지방으로 1박 2일 출장을 가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딩크족으로 살며 함께 주말의 여유를 즐기기로 했던 우리의 약속은 어느새 흐지부지 되었고 저는 혼자 텅 빈 신혼집을 지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투정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저는 문득 은정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연락을 안 한 지도 꽤 오래되었기에 저는 무심코 은정이의 SNS에 들어갔죠. 은정이의 SNS 피드에는 꽤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전망 좋은 호텔 라운지, 그리고 예쁜 디저트 카페 등등 누가 봐도 연애를 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가만히 넘겨보다 보니 은정이의 독사진이나 풍경사진 구석구석에 어떤 남자의 흔적이 교묘하게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자의 손,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의 어깨, 커피잔을 들고 있는 남자의 셔츠 소매 등 얼굴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지만 은정이가 말했던 그 다정한 남자친구와 여전히 잘 만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연애하느라 푹 빠져서 나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었구나 생각하니 괘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은정이의 SNS에 올라온 새로운 게시물 하나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천사, 앞으로 셋이서 행복하자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소식을 SNS에 올린 친구의 모습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놀라 곧바로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은정이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메시지를 남겨도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고요.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임신과 끈질긴 연락두절, 나를 손절한 거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손절을 했을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마주보며
너무나도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희야, 우리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임을 느꼈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저를 향해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살겠어. 결혼한 지 이제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이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유가 뭔데? 제가 당황해서 묻자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성격 차이도 크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것들도 다 스트레스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딩크로 사는 거 싫어. 네가 딩크를 원해서 나도 그러자고 했지만 사실 내 진심 아니었어. 나는 아이 갖고 싶어. 근데 너는 아니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애매한 핑계도 황당했지만 딩크족 문제는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도 흔쾌히 동의한 거잖아. 그게 이혼할 사유야?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상의하면 되지.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너는 딩크로 살고 싶어 하는데 억지로 내 의견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서로 안 맞는다는 게 살아보니 너무 느껴져. 더 이상 너한테 여자로 설레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 남편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남자가 어떻게 이토록 한순간에 낯선 사람처럼 돌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는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그날부터 아예 안방을 비우고 서재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그리고 갑자기 아이를 원한다는 남편의 변명.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연락을 끊어버린 친한 친구의 임신 소식,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너무 힘들고 불안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문득 은정이의 SNS가 떠올랐습니다. 은정이의 사진들을 볼 때 느꼈던 그 묘한 기시감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SNS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저번과는 달리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커피잔을 쥐고 있는 남자의 손에 있는 익숙한 모양의 흉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남자의 손목시계, 그리고 남자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짙은 네이비색 카디건의 소매 디테일. 놀랍게도 그것들은 모두 제 남편 김상훈의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이 덜덜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달력을 가져와 은정이가 데이트 사진을 올렸던 날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은정이가 사진을 올렸던 날들이 놀랍게도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주말 출근을 한 날들이더라고요. 아, 이 둘이 바람난 거구나. 그래서 조은정이 나랑 인연을 끊으려 한 거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한 거구나. 그제야 다 알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있는 방문을 거치게 열어젖혔습니다. 야, 김상우, 똑바로 대답해. 조은정 SNS 사진 속에 있는 남자 너 맞지? 은정이가 임신했다는 그 아이 네 아이야?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덜미를 잡힌 사람의 당황스러운 변명이나 사과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남편은 제 스마트폰을 거칠게 밀쳐내며 오히려 저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래. 은정이랑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니네 둘이 내 뒤에서 바람 피웠냐고 묻잖아. 제가 악을 쓰며 묻자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저를 경멸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내가 조은정을 왜 만나? 너 무슨 정신병 있어? 의심할 거래야지. 정신병?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 은정이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 둘이 삼자 대면에서 진짜 결백한지 내 눈앞에서 증명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 조은정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거든? 너 혼자 망상하고 의심하는 걸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 하여튼 너랑 더 살기 싫어.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그 길로 옷가지 몇 개를 챙겨 들고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알았죠. 두 사람이 그런 관계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곧장 은정이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이나 걸었지만 은정이는 끝내 받지 않더라고요. 회사 1층 로비에서 은정이의 부서로 전화를 걸어 로비로 내려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정이가 귀찮고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너 회사까지 찾아와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 지금 엄청 바빠. 바빠서 내 연락 다 피했니? 조은정, 네가 임신했다는 그 아이 김상울 애지? 너네 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진을 본 은정이의 얼굴이 아주 찰나의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이는 이내 남편과 똑같이 적반하장의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펄쩍 뛰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라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네 남편을 왜 만나? 나 만나는 다른 남자 있거든? 지금 그것 따지러 왔어? 너 진짜 소름 돋는다. 다른 남자 같은 소리 하네. 그 남자가 누군지 내 눈앞에 데려와 봐. 제가 다그치자 은정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경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말이 나와서 그렇지 나 너랑 손절하고 싶어서 그냥 연락 안 한 거야. 네 성격 이제 진절머리가 나. 너무 싫은 지 꽤 됐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작작 부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마. 은정이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10년 지기 친구도 약속이나 한 듯이 저를 몰아세우며 관계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고립과 지옥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일 핑계를 대며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도 먹지 못하고 매일 밤 수면제의 의지에 간신히 잠을 청하며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심증은 100% 확실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그들이 끝까지 발뺌하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 제 스스로조차 현실 감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집을 나갔던 남편이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연락해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의부증과 망상증이 있다면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했다네요. 게다가 시부모님에게도 말했는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희야, 나는 네가 처음 딩크니 뭐니 하면서 우리 집안 대 끌어놓겠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근데 이제는 멀쩡한 내 아들을 바람난 놈 취급하면서 의부증까지 부려? 상훈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모텔방 전전하면서 우는 거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진다. 서로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깔끔하게 도장 찍고 갈라서라. 더 이상 내 아들 괴롭히지 말고.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저를 악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사이 친정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차라리 그냥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성희야, 엄마가 볼 때 저놈은 이미 마음이 떴다. 네 친구랑 바람이 났든 안 났든 지 살겠다고 아내를 정신병자로 모는 놈이랑 평생 못 산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놔줘. 그냥 이혼해주고 너 혼자 보란듯이 잘 살아. 부모님의 눈물 어린 설득에 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진흙탕 싸움을 이어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재판까지 갈 여력도 없어 협의이혼으로 끝을 냈습니다. 결혼기간이 짧았기에 신혼집 전세금과 각자의 예금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마쳤습니다. 남편은 이혼 도장이 찍히자마자 미련 없이 뒤돌아 떠났죠. 이혼 후 저는 살던 동네를 떠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SNS를 탈퇴하고 과거의 인연들과도 철저히 연락을 끊은 채 오직 일에만 매달렸어요. 상처를 잊기 위해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고 몸을 혹사시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그래도 상처를 무디게 만들더군요.
조금씩 웃음도 되찾고 평온한 일상에 적응해갈 무렵 저와 상훈, 은정이가 모두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패밀리 레스토랑 시절의 지인에게서 우연히 연락이 왔습니다. 성희야, 너 혹시 은정이 소식 들었어? 아니, 나 걔랑 연락 안 해. 무슨 일인데? 지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너 너무 놀라지 마. 은정이가 이번 달 말에 결혼식을 올린다면서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는데 그 신랑이 김상훈이더라. 사진 보고 나 진짜 소름 돋아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다들 난리도 아니야. 둘이 바람 피웠던 거 아니냐고.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제 손이 맥없이 떨구어졌습니다. 죽어도 아니라고 박박 우기더니 이혼하고 1년 뒤 보란듯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저는 그 즉시 김상훈과 조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는지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죠. 메시지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고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즉각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전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와 상담하며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희, 나야 조은정.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정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오만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 지인들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그녀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조은정,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 네가 하도 뒤에서 구질구질하게 캐묻고 다니면서 소송 건다고 협박한다길래 기가 차서 전화했다.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질척여? 너랑 상훈이는 이미 1년 전에 끝난 사이잖아.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 괴롭힐래? 친구 남편을 빼앗고 애까지 낳은 여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 나한테 최소한 미안한 감정도 없니?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내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는데? 니네가 인연이 아니었던 것뿐이야. 사람 마음 변하는 게 죄인가? 상훈이 원래 애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딩크 고집하니까 억지로 꾹꾹 참고 맞춰줬던 건데 네가 상훈이 마음 제대로 못 헤아려줘 놓고 왜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상훈이를 진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은 나야. 상훈이도 나 만나고 비로소 숨통 트인다고 했어. 저는 헛웃음만 터져나왔습니다. 운명적인 사랑? 그래, 조은정. 네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겠다. 소송 진행할 테니까 위자료 낼 준비나 단단히 해둬. 제가 차갑게 응수하자 은정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구질구질하네. 제발 깽판 칠 생각하지 말고 곱게 좀 늙어라. 전화를 툭 끊어버린 은정이의 태도는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장 차갑고 독한 분노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할 방식으로 철저하게 짓밟아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외장하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정이를 위해 끝까지 묻어두었던 어떤 비밀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비밀이 뭐냐고요? 과거에 은정이가 만났던 8살 많은 다정하고 능력 있다던 그 남자. 사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은정이는 그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고 이혼하려고 종용하면서 그 남자를 채근해왔었죠.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놀라서 헤어지라고 했지만 은정이는 그 남자 이혼시키고 자기가 결혼까지 할 거라고 그 남자 애까지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남자의 와이프가 사실을 알고 은정이의 오피스텔로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와이프는 은정이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은정이는 그 충격으로 하혈을 하며 유산을 하고 말았죠. 은정이가 저한테 연락을 했기에 달려가 그 와이프를 겨우 말렸습니다. 은정이는 나중에 그 와이프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저에게 자신의 멍든 얼굴과 맞은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유산이 되었다는 증거도 찍어달라고 했고요. 저는 은정이의 부탁대로 그렇게 했고 파일 하나에 증거들을 다 모아두었죠.
후에 그 유부남이 은정이에게 합의금을 주고 무마하면서 사건은 조용히 덮였지만 그 증거들은 제 폴더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보고 일단 들고 있으라고 해서 저도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냅뒀는데 그게 마침 생각난 거죠. 혹시나 해서 열어보니 아직 사진하고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A4 용지 양면으로 구성된 그 전단지의 앞장 제목은 신부 조은정의 숨겨진 과거와 진실이었죠. 그 아래에는 제가 보관하고 있던 은정이의 폭행 피해 사진과 산부인과 유산 진단서를 컬러로 선명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에 대한 설명을 담백한 문체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신부 조은정은 수년 전 가정에 있는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하였으나 본처에게 발각되어 폭행을 당하고 유산한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해 진단서를 무기로 유부남의 가정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고 사건을 무마한 파렴치한 과거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뒷장의 제목은 신랑 김상훈과 신부 조은정의 더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김상훈의 7년 연애 및 결혼 과정, 그리고 은정이가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은정이가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무렵부터 이미 제 남편이었던 김상훈과 불륜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날짜별로 대조하여 적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을 빼앗고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워 이혼하게 만든 뒤 뻔뻔하게 올리는 이 두 인간들의 실체를 하객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인쇄소에서 두꺼운 전단지 용지로 이 인쇄물을 무려 500장이나 출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슬랙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하객의 차림이었죠. 커다란 쇼핑백 2개에 500장의 전단지를 묵직하게 나누어 담고 저는 그들이 예식을 올린다는 강남의 한 고급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웨딩홀 로비는 주말을 맞아 많은 하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든 채 로비 한 구석의 대형 화분 뒤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는 전 시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품에는 어느새 돌이 다 되어가는 아기가 안겨 있었고 시부모님은 찾아오는 하객들에게 입이 귀에 걸리며 웃으며 손주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점차 식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예식을 기다리며 웅성거리는 틈을 타 쇼핑백을 들고 식장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죠. 양가 어머니의 화촉점화가 끝난 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신랑 김상훈이 위풍당당하게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웅장한 음악이 깔리고 조은정이 친정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버진로드를 걷는 신부에게 쏠린 그 완벽한 타이밍. 바로 그때가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식장 맨 뒷줄에서부터 버진로드 양옆에 배치된 원형 테이블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준비해온 전단지를 테이블에 수십 장씩 툭툭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조명 탓에 사람들은 처음엔 식순지나 이벤트 종이인 줄 알고 무심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하객석 사이사이를 누비며 전단지를 전달했죠. 식장 맨 뒷자리에서부터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신부 과거 사진이야?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맞았다고? 허, 대박! 신랑이랑 부케 받으면서 바람을 피워? 그럼 저 돌된 아기가 불륜으로 나온 애야?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식장 앞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버진로드를 걷고 있는 우아한 신부가 아니라 손에 들린 적나라한 폭로 전단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미쳤나봐 더러워 같은 적나라한 탄식과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한 단상 앞쪽의 양가 부모님들도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는 종이에 인쇄된 내용을 읽자마자 숨을 헉 들이키며 뒷목을 잡았죠. 버진로드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조은정 역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김상훈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단상 아래로 급하게 내려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전단지를 읽어 내려가는 김상훈의 두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훈도 조은정의 과거 연애는 알았지만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다 본처에게 두들겨 맞아 유산까지 한 상간녀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이게 다 뭐야? 조은정도 전단지를 보더니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라고요. 저를 찾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식장은 이미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웅성거렸고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조은정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지더라고요. 야! 박성희! 너 미쳤어? 은정이가 웨딩드레스를 부여잡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식장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 축하를 받으려 해? 나는 네 더러운 과거 입도 뻥끗 안 하고 덮어줬는데 넌 내 결혼식에서 부케 쳐받으면서 뒤에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제 입에서 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팩트에 하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거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창백하게 굳어버린 전남편 김상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상훈, 넌 또 어떻고? 이혼해달라고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나를 의부증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더니 뒤에서는 내 친구랑 애까지 만들어. 그래, 둘이 잘 어울린다. 어디 한번 쑥대밭 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 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고 하객들은 더러워서 못 보겠다. 축의금 다시 돌려받아야겠다며 혀를 차고 하나둘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직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저는 미련 없이 식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고함과 비명 그리고 처절한 욕설들이 제게는 그 어떤 교양곡보다 아름답고 통쾌하게 들리더라고요. 사건의 여파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완전히 파토가 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은정이의 숨겨진 상간녀 과거를 알게 된 김상훈과 전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은정이와 그 아이를 집안에 들이는 것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은 저를 내쫓기 위해 합리화했던 불륜이 사실은 상습적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조은정의 계획적인 접근이었다는 사실에 김상훈의 자존심은 완전히 박살이 난 것이죠. 그렇게 그 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그 은정이는 예식장을 망쳐놓은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출석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저는 전혀 억울하거나 두렵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이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두 사람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법원에 접수해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야 할 명예훼손 벌금이 기껏해야 몇백만 원 수준이라면 그들이 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벌금을 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깟 벌금 몇 푼으로 그들의 인생을 영원한 사회적 매장과 불신의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값싼 투자였으니까요. 그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홀가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끔찍한 시간들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저는 승진을 위해 회사 업무에 몰두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등에 칼을 꽂고 조광지철을 기만하여 얻어낸 그들의 알량한 행복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찮은 것인지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죠. 그들은 평생 서로를 원망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겠지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지옥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맑고 당당한 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제 길고 치열했던 복수극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